방송 장악해. 걔 장악해갖고 국민들 지지율이 올라갔어요. 2010년에 재보궐선거 참패하고 지방선거 참패하고 아니 방송 장악해갖고 이명박 대통령 지지하는 발언하고 하니까 국민들이 장악이 되던가요? 그러니까 더 떨어지지요. 왜냐하게 되면은. 근데 왜 했냐고 정도원 의원이 묻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왜 하죠? 첫 번째는 그 본인들의 고정관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 사람들이라고 할게요. 예, 그분들이라고 그러지 마세요. 기분 나빠요. 네. 그 사람들은 1980년대 아주 옛날부터 쭉 이렇게 국정원에 몸을 담아서 올라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왜 장악이 안 되냐면 SNS도 있고 인터넷도 있고 국민들끼리 여론을 만들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나 그 부분은 본인들이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고정관념이 뭔가 하면은 방송을 장악하고 일정 부분을 갖다 장악하게 되면은 거기에서 여론을 만들 수 있다는 과거에 통했던 방식을 갖다 계속 지금도 이제 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문화 지체 현상이네 일종의. 네, 그렇죠. 정신 문화 지체 현상.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좀 진화가 된 게 그래서 댓글 부대가 생긴 거예요. 그나마 진화된 게. 네, 그나마 진화가 된 게 그렇기 때문에 댓글 부대를 만들었던 부분이 있고요. 그러고 나서 뭔가 사실은 전 정권에서 방송에 대한 가장 커다란 불만은 아마 광우병 때부터 생기게 되었었을 거예요. 굉장히 본인들이 그거로 인해서 억울하게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억울함을 누군가 해소시켜주는 액션을 취해야 돼요. 이거 만약에 위에다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이거 방송 장악해도 소용없어요. 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 순간 밀려나게 되는 거예요. 실패하던 성공하든 간에 뭔가 확실히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고요. 그러고 나서 또 방송 쪽에 있어서 특히 그 배우라든가 탤런트라든가 그런 분들이 피해를 받았던 이유는 뭔가 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은 제일 높은 사람부터 모든 관료들이 텔레비 드라마는 전부 다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나오게 되면은 사적에서 만나든 공식적으로 만나든 컴플레인이 들어오는 거예요. 야, 걔 되게 우리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는데. 왜 방송에 계속 나와? 나 그래가지고 보다가 채널 돌렸어. 그러면 얼마나 가슴이 섬찟하겠어요. 그래서 그러나 저는 한 가지 또 생각해 놓고 있는 부분은 뭔가 하면은 그 사람들이 블랙리스트를 만든 건 우리 교수님이 얘기하시도록 동기가 너무 분명한데 다른 사람들은 왜 안 만들었을까가 또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블랙리스트는 어떤 의미에서 아니 일단 그 1막 1장 2장 넘어가기 전에 일단 상황극을 한번 하고 가시죠. MB예요, MB. 저는 아니 그 상황극을 하세요. 하고 싶지 않아요. 하세요. 내일부터 방송 안 나오고 싶어요? 이게 블랙리스트의 일종의. 맞아요. 이러려고 우리가 이랬던 거죠. 네. 자, 일단 MB 2008년 상황이에요. 2009년이 됐어. 이제 제가 원세훈 국정원장 왔는데 MB가 그 촛불 때 그 좌파들이 준동하잖아요. 이렇게 연기 쫙 한번 해보세요. 있지도 않은 얘기로 방송을 갖다 만들어서 피해를 봤는데 이거 너무너무 억울하잖아. 어떻게 해야 되지 않겠어? 각하 SNS와 방송을 우리가 장악하면 좌파의 준동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책임질 수 있겠어? 이른바 그게 어둠의 새에서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럼 한번 내 믿어볼게. 80년대 70년대 우리가 해봤던 겁니다. 통합니다 이번에. 그래? 그럼 내 믿어보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지금으로부터 7년 뒤에 제가 감옥 가면 각하가 지시했다고 말씀드리겠어요. 그건 안 되지. 그러니까 이제 금방 그 상황을 아주 잘하셨는데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잘 못하겠다 그러면 방송 못 나오게 하려고 했어요. 그게 아니고 아주 정확하게 지금 지적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결국 충성입니다. 충성 경쟁.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하고 있다는 걸 연기했어요? 설득력이 있었어요. 사실 대통령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일이 발생하면 참 이제 가지가지 하는. 자, 우리가 한번 근데 말문이 막힙니다. 어쨌든 그래서 충성 경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위기인데 그 위기에서 내가 뭔가를 잘하는 모습을 보이면 내가 주목을 받게 되는 거예요. 출세할 것 같고. 자, 우리가 어떤 정권을 잡았다 그러면 사실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 일에서 결국 보이는 사람은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위에 있는 VIP가 보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 입장에서 문제가 생기면 해결책을 가져오게 되죠. 대책회의를 하게 되면. 그때 어떤 해결책을 내놓느냐가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데 금방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당했습니다. 이건 하나의 핑계가 돼요. 그러면 우리가
제대로 된 정보를 주는 아니면 그 잘못된 정보를 최소한이라도 전달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예. 그 잘못된 정보를 만드는 사람을 좌파로 점령당해서 처벌해야 이렇게 한다. 잘못된 정보가 흘러다니고 있습니다. 각하. 그렇죠. 그럼 최대한 우리가 힘을 미칠 수 있는 영역, 사실 공영방송이잖아요. 예. 그곳에다가 우리의 생각들을 주입할 수 있는 우리의 의지를 관철할 수 있는 사람들을 심읍시다. 이런 안을 내놓게 되는 거예요. 예. 피해의식이 있어서 그런 거죠, 그러면 MB가. 피해의식은 명백하게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트라우마가 있는 게 초창기는 한번 생각해 보시면 MB 지지율이 굉장히 높았고 MB도 어느 정도 유화 정책을 썼죠. 기존에 있던 그런. 예. 왜냐하면 워낙 이제 민주당 정권들을 지지했던 그 세력들이 강했기 때문에. 그리고 일부 또 이 MB 정권과 관련된 MB가 여러 가지 방식에서 과거에 어떤 민주 정권들이 갖고 있던 것들 벤치마킹한 게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속았다면 속은 것이고 유권자들이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유화 정책을 썼죠. 그러다가 이제 2008년 이제 그 미국산 쇠고기 파동 자기가 가서 협상을 잘못하고 온 건데 그걸 가지고서 이제 광우병 소동이라고 이제 국민 탓으로 돌리면서 그 자체가 잘못된 논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우리가 당했다라는 트라우마가 생긴 그런데 거예요. 교수님, 이게 전통적으로 예를 들어 히틀러의 2인자 괴벨스, 독재 정권의 가장 핵심적인 키는 언론을 장악하고 비판 정신을 무력화시킬 수 있게끔 하라. 이게 핵심 키워드 아니에요? 그게 바로 침묵의 나선 이론이라는 거예요. 뭐냐 그러면 자 여론을 장악하는 데에서 우리가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작업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본보기를 보이는 거예요. 본보기가 블랙리스트예요. 그 본보기를 보면 다수는 침묵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하. 내가 블랙리스트에 들어가기 싫으니까. 예. 그래서 그러한 심리를 이용하는 거죠. 교수님, 방송사 간부 일선 PD까지도 다 관리했다. 그까지도 관리했다는 게 아니라 예. 관리하고 그거를 관리하는 게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분들을 관리하는 게 이분들을 통해서 블랙리스트가 집행될 수 있도록. 네, 왜냐하게 되면은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예. 실제로 실행자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인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블랙리스트를 갖다 실행하기 위해서는 이분들을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근과 채찍으로 이분들을 이제 관리하기 시작한 거지요. 방송 장악이 이래서 필요했던 거구나. 방송통신법 막 그때 날치기로 밀어붙이고 네. 그랬잖아요. 네, 맞지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게 명시적 블랙리스트하고 암묵적 블랙리스트가 있어요. 예? 암묵적 블랙리스트는 뭔가 하면은 그냥 다들 눈치로 그 사람은 안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어떤 의미에서 과거에도 좀 있어 왔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오게 되면은 막 그냥 댓글도 나오지 말라고 달고 뭐 그렇게 되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정권들은 최근에 민주정부가 된 다음에는 명시적 블랙리스트를 만드는 거는 피해왔어요. 증거가 남고 이거는 감옥에 갈 게 너무나도 분명하니까 헌법을 위반하는 거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분들은 명시적 블랙리스트를 갖다 만들었다는 증거를 남긴 거예요. 왜냐하게 되면은 왜? 첫 번째는 굉장히 분명하게 하고 싶었거든요. 두 번째는 정권이 바뀐다는 생각을 안 했을까요? 또? 두 번째는 상당한 자신감이 있었던 거예요. 정권은 안 바뀐다. 그러면서 명시적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정권이 안 바뀌게 해야만 된다는 절박함이 있었고요. 어떤 의미에서 이 명시적 블랙리스트는 바뀐 정권에 대한 어떤 보험카드가 되는 거예요. 당신이 이렇게 정권을 잡았는데 다 내가 블랙리스트로 이렇게 당신을 도왔다는 게 있어. 이거 내가 깔까? 그러면은 서로 이 블랙리스트라든가 아니면 댓글 부대가 당선에 일조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게 키가 되니까 자신의 권력을 자신의 안위를 유지하는데 일정 부분 역할하게 되는 거죠. 그러네. 우리가 박근혜 정부 넘어와서 MB 사자방, 4대강, 방위산업비리, 자원외교 이걸 정리하고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정 안 했죠. MB가 상황처럼 막 큰 소리 빵빵 치고 경호원도 끌고 다니고. 저는 박근혜 정부는 상당 부분 MB 정부가 인큐베이터였다고 생각을 해요. 많은 부분에서. 이제 그거는 뭐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 어떤 계획이 있었겠죠. 그건 차차 밝혀야 된다는 생각해 보고 제 생각은 이제 물론 그 최민기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개인의 충성심도 굉장히 강력한 게 있지만 아무리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안 되는 조건이라면 불가능하지 않겠어요? 저는 지금 현재 방송 구조 다시 말하면 사장을 선임한다든가 이런 방식들이 절대적으로 집권 여당이나 정부에게 유리하도록 돼 있어요. 가능하게끔. 그거를 바꾸지 않으면 그게 이제 결국은 방송법 개정을 해야 되는 건데 이제
그 장학 방지법이라는 것도 지금 국회에 발의가 돼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그런 것들도 그러한 취지 때문에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일단 처벌을 정부가 하고 들어가요. 처벌 먼저 하고. 처벌은 당연히 해야 되는 예. 것이고 이제 그런 것들이 차차 이제 이루어져야지만 제가 볼 때는 방송 구조가 개선되고 예. 이런 식의 방송 장악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 근데 이게 보니까요. 최명기 원장님, 문성근 씨, 김미아 씨, 김규리 씨, 우리 앞에도 얘기했는데 결국 마지막에 희생자는 국민들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 국민들이 희생되는 것, 우리 나라가 다른 나라들은 경쟁을 통해서 중국, 뭐 일본 막 달려갈 때 우리는 후진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책임을 어떻게 물어야 되냐고요. 맞아요. 요새 우연히 시대의 소음이라고 쇼스타코비치라고 러시아의 작곡가 있잖아요. 예. 그 사람 책을 읽으니까 이런 대목이 있더라고요. 스탈린 시대에 예.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집행하던 사람들은 육식주의자였대요. 예. 그래서 그때는 다 죽였다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면. 그래서 그때는 블랙리스트는 우리의 용기를 시험했대요. 쇼스타코비치가. 예술가들의 용기를 시험했었대요. 그런데 후르시초프 시대로 넘어오게 되면서 블랙리스트를 만드는 집권자가 금욕주의자로 바뀌었대요. 예. 그러면서 그래서 자기는 조금 나아질 줄 알았더니 그때부터는 우리의 비겁함을 시험하더래요. 어허. 이 말을 갖다 하면 할까 말까 하다가 예. 했다 그래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지만 비겁하면서 안 하게 됨으로써 자리를 유지하고자 하는 비겁함을 시험당했다는 거죠. 그런데 문화예술인들은 결국 왜 문화예술인이 됐겠어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예. 나의 의견을 밝히고 나를 사람한테 밝히면서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문화예술인이 된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받게 되는 충격과 고통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강한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소설가나 아니면 뭐 교수님들은 블랙리스트에 오르더라도 그냥 내가 내 책 쓰면 돼요. 또 그냥 일반 SNS나 유튜버도 그래도 돼요. 그러나 이분들은 당장 그거로 인해서 본인이 살아온 목적이 모두 다 상실이 되면서 그러면서 본인의 경제적 생활도 할 수가 없어요. 결국 개인의 삶을 완전히 파멸하게 되는 거고요. 예. 그럼으로써 결국은 본보기를 갖다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너희가 비겁하게 굴어야 되는 거지 용기 있게 이 얘기를 갖다 꺼내면은 너 저 사람처럼 돼. 그렇기 때문에 한두 사람을 갖다 예. 완전히 찍어서 무너뜨려지는 거지요. 그래도 문성근 씨는 덜 무너진 거고요. 멘탈이 강하다 보니까. 그죠. 오랜 인지도도 있고, 그런 다음에 어려서부터 쭉 봐오신 것도 있고, 그리고 나서 본인의 기반이 영화였잖아요. 예. 또 영화인들은 또 다른 분위기가 있거든요. 물론 영화도 아주 비열한 욕만 출연을 시켰더라고. 네. 사실은 뭐 배역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이제 악역들만 주로 보게 그런데 되고. 문성근 씨가 얘기한 김규리 씨 같은 경우에는 예. 진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더라고요. 맞아요. 보니까. 아, 너무 하고. 근데 그 육식주의자, 금욕주의자, 그 히틀러는 또 채식주의자였거든요. 히틀러는 채식주의자였는데 예. 그 사람이 동물을 사랑해서 채식주의자가 된 건 아니고요. 아니, 동물 사랑했어요. 동물금지법. 동물 학대금지법. 네. 그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만든 자연 보호가 사실은 히틀러. 히틀러. 그것도 맞지만 사냥금지법, 네. 자연보호법. 본인이 원래 되게 본인의 건강에 대해서 약간 건강 면역증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과식도 하지 않고 예. 술도 술, 담배 별로 안 하고. 마시고 술도 별로 안 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결과적으로 본인의 생활도 채식주의가 된 거예요. 알겠습니다.